번째 25분까지 하고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5분은 질문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5분 시간을 제가 안에 짧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마구에 대한 개념을 천문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근원은 하늘이고 하늘에는 별이 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어떤 종교도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에서 벗어나는 신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고도 천문학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저 석상은 그 마고상이죠? 근데 마고를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한국의 전통신앙으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실 유라시아에 널려 있습니다. 한국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게 한국의 신앙이 유럽에 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기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는 뭐냐, 유라시아에 공통적으로 있었다. 그거는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일로 써야 돼. 아이고. 서툰에 있네. 자, 유라시아의 마고. 그래서 유라시아에 과연 마고가 있느냐 하는 건데 진짜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왜 이게 안 나오지? 이게 잘 안 움직이네. 아니,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앞쪽으로. 네. 아이고 지나갔네. 아이고 제가 조정할게요. 왜 자꾸 이게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꼬시, 러시아 말입니다. 마고의 시가 붙었어요. 이 시는요 원래 예쁘게 얘기할 때입니다. 마고의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마트리오시카. 이거 마고신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마트리오시카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러시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일본에 가서 일본의 그 다루마상을 보고서 아 요거 우리나라 전통신앙과 결합해서 재밌는 동해물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마트리오시카입니다. 그래서 마트리오시카라는 거는 원래 러시아 여자의 이름이 마트리오나에서 온 거예요. 마트리오나인데 시카가 붙은 뭐냐, 좀 애칭으로 쓰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니라 할매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래서 제 러시아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 정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민시카라고 불러요. 시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코시 시는요 애칭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종의 할매 정도예요. 마코 할매, 마코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고라 이름을 그냥 쓰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게 발음만 그러면 같은 거냐? 우연의 일치로 아닙니다. 마코시의 신이 하는 역할은 제가 앞에 좀 러시아어로 쓰는데 조금 보면요 뭐라 써있는 거냐면 여기에 드레브니니까 옛날 고대 슬라브 민족에게 있어서 페론이라는 남성신에 대응한 동등한 적의 여성신으로서 주로 했던 일은 뭐냐? 출산과 옷감을 짜는 신이다. 라고 써놨어요. 마고신의 역할은 뭡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그거를 마고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고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진짜 그림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마고를 묘사할 때는 아이를 들고 있는 여인, 출자하는 여인 옆에서 그 산모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아기를 낳아주는 이게 도와주는 신으로 나와요. 그리고 당연히 옷감에서 이렇게 실을 뽑는 여신, 마고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이상한 머리 모양은 러시아에도 마고시 머리 모양이 있지요. 브리아트 샤먼의 머리 모양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야쿠티아. 왜냐? 샤먼이 물론 샤먼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별을 상징한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이렇게 노르웨이 덴마크 세대 그쪽에도 마코시 신앙이 있는데 거기서는 마코시라고 부르지 않고 노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출산을 관장하고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이 실을 뽑는 거로 묘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신할머니라고도 얘기하고 마고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성부산대 성신의 삼위일체선설 기독에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이것까지 시간 얘기를 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생략하고요. 이게 안 넘어가면 이렇게. 네, 우리나라 이렇게 있죠. 통과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안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네. 여기다가 마고에 대한 기록은요 부도지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한다고에 마고 얘기 안 나와요. 하지만 12항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삼국사기에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정도의 문헌적 기록은 남아있어요. 다음 페이지요. 제가 안 되네요. 자, 여기 제가 갖고 온 책입니다. 요거는 카자흐스탄에 사는 부족인 케레이족의 족보. 요 십자가 문양 나오죠? 얘가 하늘을 나는 까마귀의 모양입니다. 이게 우리 케레이족의 상징이에요. 이 문양이 나중에 기독교의 십자가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생략하고 설명을. 자, 케레이 족보에 보면 무엇이 제일 처음에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영토 지도가 나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한단국이랑. 이런 지도가 족보 첫 장에 나와요.
이거 야사일 것 같습니까? 나제르바예프 대통령의 대통령 칙령으로 만들어진 국정역사 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야사라는 등 가짜라는 등 말하는 거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앙아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인정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기 보이죠? 자, 이게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최초의 발원지로부터 이렇게 흩어져 나갔다라고 외국 책에 나옵니다. 우리는 저한테 바꿔치는 게 아닌데 너무 우리는 책을 좁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참고문헌이 고작 중국밖에 안 됩니까? 주변 민족 책을 보면 안 됩니까?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더 재밌는 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눌러보세요. 안 나오구나. 안타깝다. 이게 뭐냐면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교과서에 나오는 민족의 발원지입니다. 파미르에서 시작됐는데 그들을 삭족이라 불렀다 해요. 한자국의 12왕국은 파미르산의 색족이죠. 파미르산의 색족하고 파미르의 삭족은 무슨 관계일까요? 동족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스키타이입니다. 스키타이가 우리가 얘기하는 구조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한 사람은 한국이 된 거고 서쪽으로 한 사람은 카자흐이 된 거예요. 물론 헝가리라든가 불가리아 이런 사람들도 물론 여기 포함됩니다만. 그래서 여기 써있죠. 그래서 보그다 오래서 보그다 산에서 왔다는 겁니다. 우르무치 옆에 있는 큰 성산이에요. 여기에 천지라는 연못도 있습니다. 보그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위구르어로 술록이라는 말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계속 나올 겁니다. 다음 장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예니세이강 저쪽 북쪽 타이가 지대를 가면요. 이런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암각화해서. 저게 뭘까요? 술록의 왕을 표현한 겁니다. 술록의 뿔을 머리에 쓴 왕. 물론 종교적 지도자예요. 다음 페이지요. 자, 이거는 제임스 처치어드라는 사람이 위구르에 가서 위구르의 고대 역사를 연구했더니 위구르 제국이 저렇게 거대했었다는 것을 찾아낸 책의 일부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요거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고대사에 나오는 벨리카야 타타리아 대타타르 제국에 대한 고대사의 역사예요. 유라시아에 거대한 제국이 있었답니다.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안 나와요. 동영상이 좀 고장나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PLV 채널 일본 채널이라서 우리나라 치면 KBS 국영방송입니다. 국영방송의 푸친 대통령이 와서 러시아의 고대사를 보면서 지도를 보고 역사학자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앞서부터 저희가 얘기했죠.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우리 유라시아의 어떤 고대 샤먼 제국이 있었다고 하는 지역의 대통령조차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적어도 주변 사람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제발 좀 장자라는 일이 정통을 해야 된다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여기는 정부 차원의 단신이고 우리 민간 차원입니다. 연구의 진행과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여전히 한국 문헌, 중국 문헌에 안에서 뱅뱅 돌고 있지만 이미 저 사람은 국가적인 전폭 지원을 가서 전 세계 문헌과 유적을 탐사하면서 이걸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엄청 앞서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요거와 다르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물론 베꼈다는 얘기도 합니다. 베꼈겠죠. 필사본이니까. 근데 이 세상에 그렇게 안 베낀 역사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즉 이거는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미국, 헝가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미국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가짜라고 봅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외국책을 안 보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 근데 이러한 분포는 알타이의 어족의 분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물론 12한국은 알타이만의 국가는 아닙니다. 인도, 유럽, 어족 같이 있습니다. 어쨌든 연방 정권에 따르면 확실하고 이 12한국은 한국인만의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도 그 중에 한 일원이었어요. 주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원탁이 앉아서 동등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와 몽골족, 카자흐인 모든 민족은 동일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오늘날의 유네인 연합과 같은 통치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통치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유라시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었던 연방국 체계였어요. 그래서 저의 역사적 관점은 민족주의는 아닙니다. 범알타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백인민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백색 옷을 왜 입었을까요? 흰색을 사랑해서요? 흰색을 숭상해서? 그건 전 너무 낭만적이라는 거 해석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봐요. 다음 페이지요.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 백부의 모습 나오죠. 피부가 밝고 뺨은 넓고 어쩌고저쩌고. 다음 페이지요. 자, 카자흐 책을 보죠.
카자흐색에 파미르에 살았다는 삭이라는 족. 아까 앞쪽 환단국이 내용은 뭡니까? 파미르에 살았다는 색 쪽의 얘기입니다. 보시면 똑같이 적색, 백색, 청색, 황색을 얘기해요. 적부인, 백부인, 남부인, 황부인은 다 나옵니다. 백색은 뭘 했습니까? 종교를 했습니다. 종교 계급이 백색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백색이 아름다워서 입었다기보다는 아마 한민족을 구성한 상당수의 민족은 종교 계급과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샤먼이라든가 제사장. 그랬기 때문에 백색 옷을 입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그래야 스키타이, 즉 색족과 한당국의 색족은 동족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공통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유럽에서도 종교 행사할 때는 백색 옷을 입어요. 백색 옷을 입는 건 한민족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종교를 거행할 때 입는 옷이 백색 옷이에요. 후에 그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색깔로 오기는 했지만은 원래 기억이 난다면 그건 종교 계급에 대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보십시오. 백색 옷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한국인입니까? 아닙니다. 앞에 거는 스웨덴, 지금은 사하족이에요. 야쿠티아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기도 막 바이카로스의 부리아키족. 종교 행사를 할 때 흰색 옷을 입죠. 그 다음 투르크 마찬가지죠. 종교 계급이 입을 때 그 전통이 우리에게 지금 이어져 온 거고 백이민족이라 불리게 된 계기가 된 거라고 봅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단고기에 보면은 그 백부인의 형태가 어떻죠? 머리는 하얗고 피부는 하얗고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죠? 그 모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영화가 백발마녀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젊은 애들 보면은 그 왕자 게임에 보면 그 다가리안의 후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애들 백발 여인들 산에 살았던 종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엘프족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나오죠. 그 이야기는 파밀에 살았던 백색 머리카락을 가진 종교 계급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화돼서 오늘날 영화로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해요. 전 이거 연구하려고요. 저 파밀서부터 해서 알텍에 다 가봤습니다. 3달 동안. 이번에 최근에 제가 3일 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따고 문헌도 찾고 다 해서 왔어요. 그 후손들도 찾아냈어요. 있었어요. 지금은 혼혈돼서 사라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에 녹색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홍산에 보니까 그 여인상에 보면 눈이 녹색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끝부분에 나올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자, 슬로바계 지도자 샤먼 북극성의 지도자. 제가 아까 슬록이라는 걸 꼭 외우시라고 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 파미르에서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 탱그리 전설에는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요. 예를 들어 홍수가 있었습니다. 홍수 와서 인류가 전멸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전멸을 당할 때 생존자들이 파미르고원으로 탈출을 해갖고 홍수 이전의 문명을 많이 보존했다 그래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졌을 때 물이 빠진 루트를 따라서 인류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고도지랑 비슷하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네. 그래서 저 얘기가 나와요.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그런데 슬록가는요, 한국인만 쓴 게 아니라 보다시피 켈트족도 쓰고 있습니다. 신라의 왕관도 슬록간이에요. 신라의 왕관은 무슨 지도자였을까요? 종교적 지도자였어요. 불관을 쓰면요, 무사입니다. 무사주 정치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신라의 정치적 혈통성과 정통성이 어디서 왔는지가 여기서 나타나죠. 이 사람들은 종교 계급이었고요. 파미르에서 바이카로 호수를 해서 한반도로 내려온 지배 계급의 후손이라는 게 왕관을 통해서 묘사됩니다. 술록의 왕이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번이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고드산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유목을 하다가 이후에는 사얀산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을 돌면서 유목을 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반시계 방향을 돕니다. 사막에 산 사람은 평지로, 평지에 산 사람은 사막으로 해주고, 그래야 전쟁이 안 나죠. 그리고 어려운 데 간 사람들은 다른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도와줬어요. 왜? 그래야 다음번에 내가 어려운 데 갔을 때 도움을 받으니까. 이러한 원리를 갖고, 이거 말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하늘의 뜻이라고 쓴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니들 천선이라고 얘기했잖아. 하늘의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보는데 천선인 그대들이 이 말을 안 따른다면 어떻게 천선이라 할 수 있겠냐니까 따라야지. 이 속지. 그러면서 종교적 원리, 즉 천문의 원리가 종교적 교리가 되고 이게 생활로 침투해서 사회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사슴관이 쓰는 양식은 실크로를 따라서 동서양으로 넓게 분포하는데 이렇게 한반도라던가 바이칼에서는 머리에 쓰는 관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서쪽 메소포타미아의 유태인들은 이걸 촛대로 씁니다. 보시면 그쵸? 자, 그렇다면은 동쪽과 서쪽은 왕관과 촛대를 쓰면 중간 지역은 뭘로 쓸까요? 촛대를 머리에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의 변천사가 보이십니까? 술록의 뿔은요, 나무를 상징하고 동시에 뿔을 상징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이거는 그래서 미국 영화나 샤머니에서 많이 나오는 술록의 형상입니다. 뿔을 항상 나무까지로 묘사해요. 그래서 왕관으로 묘사도 하게 하지만 나무로도 묘사를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나무로 묘사하다 보니까 불타는 나무를 묘사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불타는 떨기나무 나오죠? 원래 샤머들도 동쪽 모세가 시택을 받을 때도 똑같이 하죠. 샤머니즘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불붙은 나무를 형상화한 게 나중에 좀 더 문명화돼서 나온 게 촛대예요. 다음 페이지요. 이 영화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서쪽에서는 주로 생명의 나무, 불타는 나무를 하다 보니까 촛대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종교 재래식에 쓰인 거고, 한국에 같은 경우는 이걸 나무, 생명의 나무로서 묘사를 하다 보니까 불타는 나무를 묘사해야 되는데 촛대를 머리에 쓰면 촛농 떨어지고 왕으로서 가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황금을 씁니다. 황금으로 나무의 형상을 만들면 바로 불타는 나무의 형상이 나타나죠. 또는 불타는 술록불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걸 끼므로써 나는 술록의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지배자라고 하는데 술록의 거주지는 북쪽입니다. 나중에 천문에서 나올 거예요.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통과요? 네, 통과. 그래서 술록을 지배계급의 상징으로 쓰는 것은 한민족뿐만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여기 당나라. 당나라 중국인 아닙니다. 우리 자꾸 삼국통일 얘기할 때 신라가 배신을 하고 중국에 붙어서 민족을 배신했다는데 전혀 배신한 적 없습니다. 신라, 가야, 당나라는 투르크계고요. 고구려, 백제는 몽골계통의 언어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끼리끼리 뭉친 거 맞습니다. 신라랑 가야는 좀 달랐어요.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식으로 같은 한민족이지만 다르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결국 끼리끼리 뭉치는 원인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왕조의 비석의 양식을 봐도 신라, 당나라도 똑같죠. 그리고 위구르 제국도 똑같죠. 다 지금 투르크입니다. 풀뜨금 비석, 돌골 제국의 비밀도 똑같죠. 유태인들 똑같죠. 같은 계통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크로를 따라서 쭉 있었던 종교계급 사람들의, 종교계급이 만든 국가의 지배자는 저러한 무덤 양식을 갖고 있는, 고구려 백제는 저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걔네들은 정치적 그 지배의 혈통이 무사계급에서 왔기 때문에 걔네들은 불을 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몽골, 우크라이나도 빠져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까지, 한국 해갖고 실크로를 따라서 광범위하게 이러한 양식의 비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몽골족은 이걸 안 씁니다. 투르크인들이 써요. 몽골 땅 안에 투르크인들이 건국했던 나라들의 왕들의 비석에서는 이게 나타나지만은 몽골의 하르족이 건설했던 몽골 제국에서는 이런 비석의 양식이 안 나타나요. 왜냐? 혈통적으로 지배계급의 기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번요. 그래서 네, 다음 번 통과할게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좀 보는데 우리나라 비석 밑에 보면 거북이 깔죠? 그거 왜 깝니까? 보통 제가 강단사학과 책 어떤 논문 본 거에서는 그 가야를 신라가 가야를 멸망시키고 가야의 상징이었던 그 가야를 정복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럼 조선시대 때 왜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가야를 정복한 것도 아니에요. 거북이는요 지구를 상징합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 거북이 등판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은하수도 거북이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북이의 비석을 세운다는 건요 지상의 지배자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위구르 제국에도 나오는데 언제 위구르 제국이 가야를 정복한 적이 있나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샤머니즘의 세계에 대한 우주관이 반영이 된 문화입니다. 다음 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민족들의 공통점은 적성 목각근을 쓴다는 겁니다. 통과할게요. 그래서 마고 이제 나오죠. 여기 뭐 사슴이 나옵니다. 술록이에요, 술록. 그럼 왜 사슴으로 그런지 아십니까? 남쪽엔 술록이 안 사니까. 비슷한 걸로 대체해야죠. 꽁 대신 닭이니까. 여기 보면 케레이족의 상징은 까마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까마귀 씁니까? 안 써요. 왜? 별로 없으니까. 진짜 우리나라 말로 뭘 씁니까? 닭을 쓰죠. 부적 쓸 때 뭐 합니까? 닭피를 쓰지 않습니까? 왜요? 남방 농경지대는 닭이 흔하니까 닭의 피를 씁니다. 즉 조류를 쓰는 겁니다. 조류.
어떤 샤머니즘 문화가 어떤 원리로부터 이동을 하면은 바뀐 자연 상태에 맞춰서 재료가 변천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은 뭡니까? 새. 왜 새입니까? 하늘과 땅을 연대는 왜 신적입니까? 그래서 쓰는 겁니다. 다음 번이요. 스폰가요? 그 다음. 그래서 서양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왕이 흰 사슴한테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게 나와요. 물론 이건 흰 사슴으로 묘사했지만 사실은 사슴관을 쓴 샤먼입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근데 바티칸이 천주교가 유럽을 정복하기 이전에는 샤먼이 왕의 권위를 인정해줍니다. 다음 번이요. 우리나라의 백록당. 왜 힐백자에 사슴록자가 들어가 있죠? 저기 저 진짜 가서 현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예전에 한라산에는 하얀 술록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백록당 맞죠? 그래서 일본에 한 번 더요. 눌러주세요. 일본 그래서 모노노케 히메에 보면은 술록을 신으로 얘기하잖아요. 가미사마. 왜 그렇습니까? 진짜 술록이 신일까요? 절대 아니죠. 동물을 왜 신이라고 믿습니까? 여기에는 다른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넘어가요. 그래서 스키타이들이 탔던, 즉 삭족들이 탔던 말들을 보면요, 머리에 이렇게 장식합니다. 이거 왜 장식했을까요? 물론 멋있으라고 한 건 맞아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은요, 북쪽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디마민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최초로 탔던 동물은 술록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술록을 탔었는데 술록 서식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 탈 수 없으니까 짬밥이 안 되는 사람부터 밑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술록이 없으니까 꽁 대신 닭으로 말을 탄 거예요. 그래서 초기 스키타이들은 왕위에다가 이렇게 왕이 타는 말에다가 이런 뿔 장식을 합니다. 뭐처럼 보이기 위해서? 술록처럼 보이기 위해서. 후기 스키타이에는 이 양식이 사라져요. 왜? 이젠 다 까먹었거든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초원에서 말 타는 사람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뿔 장식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번이요. 이렇게 술록을 탔었어요. 지금도 가면은 술록 타기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다음 번이요. 그래서 다음 번이요. 이 사람들의 가문에 어떤 문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이건 동서양을 떠나서 아메리카까지 발견되는데 초생달과 금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문학적. 초생달과 금성은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토끼 같은 마누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에요. 토끼 같은 마누라, 초생달, 떡두꺼비 같은 아들, 금성이에요. 물론 달 속에 금성이 있다고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를 품는 달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고. 달과 태양이 겹쳐서 일식이 발생하면 그걸 합궁이라고 봤습니다. 남자 여자가 하늘에서 신들이 섹스를 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나서 태양이 지나가고 나면은 금성이 태양에 가까이 되잖아요. 그거를 달이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봤다고요. 그래서 금성은 원래 정상학적으로도 태양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게 두꺼비를 낳죠. 그래서 초생달과 금성. 그런데 아까 제가 봤던 이 마고신을 묘사를 할 때는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그림. 초생달과 금성을 상징하는 형태로 했어요. 좀 이상하죠? 다음번 그림 볼까요? 많아요. 전 세계. 무진장 많아요. 잉카 문명, 사르투스라 그래서 이거는 거기 지중해에 있었던 그 농경의 신, 프리메이슨, 이슬람, 불교, 카톨릭, 예외 없죠. 저러한 인격신이 존재했을까요? 아직 천문이 먼저. 하늘로부터 잉태되는 천순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고는 생명 창조와 매우 관계가 깊은데 이거 생명 잉태랑 관계가 있습니다. 신은 하늘에 존재하지만 인간화돼서 지상에 출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나온 게 몽골 깃발의 소염봉입니다. 다음번이요. 그래서 이렇게 흉노의 왕실의 문양이 이렇게 나오죠. 넘어갈까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크리슈나 신, 카톨릭, 요 천문 현상, 초생달과 금성의 요 천문학적 현상이 이슬람, 불교, 기독교, 힌두교, 몽골 샤머니까지 방향이 안 끼치거든요. 왜냐? 바이칼 호수를 기점으로 다 갈라졌거든요. 그 다음이요. 이렇게. 그 다음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고신을 묘사할 때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초생달과 금성에서 이렇게. 이거 몽골 샤머니즘 하득이라고 해서 천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행운을 부르는 상징할 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가 똑같은 걸 들고 있네.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최초 기독교가 발명했을까요? 천만의 만면이죠. 샤머니즘, 마고문화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다 천거로 넣는 거 있죠? 여기서 온 겁니다.
불교 부처님들은 똑같이 하고 있네. 이거 뭐예요? 어제 기운이 보이십니까? 마고신입니다. 통과. 그 다음에요. 지금도 이렇게 있죠. 러시아입니다. 통과. 그 다음에요. 유대인의 상징도 마찬가지로 공작이죠. 공작이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공작이 몽골어로 터거스입니다. 한국어는 퉁구스어조에 속해요. 토그즈는 카자흐로 숫자 9입니다. 토그즈 캐리하면 9개의 캐리족이라는 소리예요. 구이족 아닙니까? 그렇죠? 구이족 이꼬르 한민족 아닙니다. 한민족은 구이족에 속하지만 구이족이 한민족은 아니에요. 전체 중에 한 일원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한 일원으로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구이족들 터거스라는 종족은 종교를 담당했다는 종족이에요. 자, 다음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상징이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 보이시죠? 이제 보이십니까?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이거 뭡니까? 야훼. 왜 그럴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마고서부터 야훼까지 왜 같은 패턴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이상하죠? 어디가 원릴 것 같습니까? 역사 시대 순으로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문화가 바로 샤머니즘, 타미르에서부터 내려온 마곡 문명의 상징물이에요. 이 상징물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 계급으로서 나라를 지배하지 않는, 물론 지금도 합니다만. 다음번이요. 그래서 보통 마고를 묘사할 때, 신을 묘사할 때 여자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번은 여자예요. 이번은 남자였죠. 왜냐면은 이게 신의 이미지가 남성 여성이 번갈아서 움직입니다. 힌두교에서도 보면 신의 이미지를 남성 여성으로 바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태양이 지그재그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갈 땐 여성, 내려갈 땐 남성이에요. 지금은 물병자리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성신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런던 올림픽에도 이제 불사조를 타고 내려면 여인으로 묘사하죠. 남자로 묘사하지 않죠. 앞으로는 여성이니까. 그 다음에요. 그래서 하는데 북극성 별도요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눌러보실래요? 이거 지나가요? 아니, 다시 처음부터 돌아갈게요. 북극성은요 26,000년 주기로 5개의 별이 움직입니다. 바로 작은 곰자리, 세페우스, 백조, 거문고, 용자리 플러스 헤라클레스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황도 12궁이 황도 14궁이 되듯이 5개의 북극성 별이 되기도 하고 6개의 별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신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곰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의 이미지는 곰입니다. 과거에는요 북극성의 별자리가 용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신의 이름은 용신입니다. 용왕님, 북극성 신이죠. 칠성각의 곰신, 북극성. 홍산 문명에는 용의 유적이 나왔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홍산 유적이 있었던 시기에 북극성의 자리는 용자리였습니다. 연결이 돼 있죠? 천문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베가라는 별, 부르는 별이 마고성이에요. 12,000년 전에는 그 별이 북극성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12,000년 전에는 마고성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고성에 해당하는 별은 베가 있었어요. 배가 있고 마고라는 게 지금 보이시죠? 나중에 이거 증명할게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고대 유적에도 화살을 쏴서, 이거 설명은 기니까 통과할게요. 자, 옥의 궁정. 옥황상제란 말 많이 쓰죠. 왜 왕이 옥의 황제입니까? 옥의 왕이에요. 근데 마고 문명에 보면 옥으로 많이 왕을 장식을 하죠. 왜 그럴까요? 옥이 귀해서? 그럼 금도 귀한데 금으로 장식하지 못하러 옥을 했을 거예요. 옛날 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옥은요 북극성을 상징하는데 북극성 중에도 정확하게 백아배를 상징합니다. 마고성. 내가 왕이라는 것은 북극성으로부터 기운을 받아서, 즉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인간화된 몸으로 지상에 출현한 지도자인데, 나는 북극성에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백성들한테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옥으로 장식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는 태양신 숭배로 바뀌니까 금장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치 권력이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통과할게요. 그래서 옥의 궁정이 어디냐면 바로 북극성을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토끼전이라는 거 보면은 용왕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북이를 타고 용궁을 가잖아요. 정말 바닷속에는 용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바닷물이라는 것은 은하수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고요. 용궁이라는 게 바로 옥황,
옥의 황제가 사는 옥의 궁전이 용궁이에요. 그럼 왜 용이라 붙였을까요? 그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당시의 북극성의 중심점은 용이었겠죠. 너무 간단한 대답 아닙니까? 그럼 왜 거북이를 산다고 했습니까? 은하수를 거북이 등판으로 사는 거죠. 은하수를 타고 북극성으로 간다. 그 얘기가 천문의 이야기가 민간의 이야기로 바뀌어서 내려오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서양의 잿과 콩나무 이야기. 콩을 심었더니 나무가 하늘까지 연결되는 타고 올라가더니 황금이 나오더라. 그게 전형적인 샤머니즘의 생명나무니까. 나무를 타고 천생을 해서 천국이고 거기서 황금의 3조가 내려오더라. 그 이야기를 그냥 얘기했다가는 탄압을 받으니까 민간이 올려버렸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은하수를 타고 만든 게 있는데, 이 은하수와 태양이 지나가는 요 사이에 북극성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묘사해서 만든 게 바로 제가 가져온 염주같이 생긴 겁니다. 이건 이슬람 문화예요. 타스베라 불러요. 타스는 돌인데 옥돌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동그랗게 눈처럼 보여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잘못 알려진 악마의 눈입니다. 바로 전시안이에요. 왜 전시안인 줄 아십니까? 태양과 달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지만 북극성은 계속 되거든요. 낮에 햇빛 때문에 안 보일 수 항상 존재해요. 즉 마고시는 북극성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착한 일과 나쁜 일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모든 걸 쳐다보는 전시안의 눈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몇 알일 것 같습니까? 108개면 이거 불교입니다. 33개입니다. 왜 33개인지 아십니까? 불교에 33 대천대제 있어요. 33개가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이것도 뭐 악마의 숫자고 33 이런 거 아니고요. 그건 역정보입니다. 은하수에 있는 별자리의 숫자가 33개입니다. 그래서 은하수의 별자리, 즉 천국의 계단을 33개로 올라가면 북극성, 즉 천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돌리면서 알라신을 만나기 위해 기도를 하죠. 이건 더 깁니다. 몇 개일까요? 우리 3조어자 한승문화 33 곱하기 3, 99개입니다.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는 99개의 하늘. 물론 9980인데 여기 있죠. 왜 이슬람이 이런 걸 갖고 있죠? 이 샤머니즘이 있냐 그런 겁니다. 자, 다음 분요.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 많이 보셨죠? 에메랄드 캐슬. 다음번 그림 볼까요? 이거 일본도 우라시마코 전설이에요. 우리나라 토끼 이런 거 보면 다 옥황을 만들었어요. 옥의 왕. 옥이 무슨 색깔입니까? 흑피옥 얘기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청색입니다. 에메랄드 색깔 뭐야 아까? 청색이죠. 다음번 넘어갈까요? 왼쪽에 있는 파로의 죽은 왕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린 데는 에메랄드 타블렛입니다. 오른쪽 감랑석이에요. 지금 여기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청색이에요. 청색. 청색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배가별을 마법. 콕탱그리 푸른 늑대 북극성으로부터 내려 주로 여기서 북극은 그냥 주로 어디입니까? 베가성으로부터 내려. 왜냐? 베가 시대가 황금 시대에서 살기 좋았다 그래요. 저는 증명할 수 있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금 시대에 살았던 그 북극성의 기운을 받을 때는 천손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다음 번요. 그래서 홍성도 꼭을 써야 북극성의 기운을 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나무 밑에서 기도하셨습니까? 네? 감람나무 아닙니까? 요 돌 뭐예요? 감랑석. 왜 그렇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북극성신이에요. 그렇죠? 다음번요. 자, 다음번. 자, 마고란 이름은 그래서 아까 마코시라에서 러시아에 있다고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존재합니다.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마그라 불렀고 메디아에서 마기. 이 마기가 이 미음이 순경원 비읍발에서 미음이 이음화되는 게 있어요. 몽골에서도 아빠가 아니라 아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기가 와기로 되고 와기가 외가 돼서 이제 배가로 됐어요. 이건 진짜로, 이건 제 개인적 학설이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입니다. 서양에서 와기라는 거는 배가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서양에서는 그걸 베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가는 비교 음락적으로 기운을 따져가면 마고랑 같은 별이에요. 마고별이에요. 그리고 마고는 연금술에서 감랑석을 상징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감랑석. 그게 마고별이에요. 푸른 별입니다. 그래서 마고를 상징할 때, 즉 마코시라는 이런 여성신을 얘기할 때는 항상 푸른색이 나옵니다. 초원이 푸른색이라서 그것보다도 우주적 의미가 더 있어요.
다음 번요. 그래서 이렇게 26,000년 주기로 북극성이 이렇게 이동하는 원리. 다음 번요. 다음 번요. 그 원리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미 설명했죠? 옛날 때 대홍수 때 살아남은 인류는 보고드산, 신장 위구르 자치고 있는 산을 중심으로 돌다가 다음 번요. 인구가 팽창한 이후에는 바이카로스 옆에 있는 사양산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해요. 다음 번요. 요 생생물이 여기 바이카로스와 사양산에 있는 거예요. 다음 번요.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다음 번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 슬록을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마고와 슬록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접합을 시켜야 돼요. 신라의 왕은 슬록의 왕이랬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지구는 23.5도 기울었죠? 북이 몇 도일까요? 정확한 북쪽. 지구가 똑바로 있었다면 정확한 북쪽은 여기였을 겁니다. 북극. 근데 안타깝게도 지구는 23.5도 기울어 있어요. 그건 진짜 북쪽은 몇 도일까요? 이거 산수 문제입니다. 96.5도. 그렇죠. 북이 90도 빼기 23.5도예요. 바로 북이 66.6, 666입니다. 악마의 숫자 아니에요. 통각. 그래서 이렇게 도는데 요 가운데 점을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북이 60.6도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 설명 못하는데 통과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백조자리에서부터 배가 즉 마고성까지의 기간을 황금의 시대라고 고대인들은 불렀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배가 그 다음에 용자리까지 오는 기간을 은의 시대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용자리에서부터 곰자리까지 온 시대를 동해 시대 그리고 곰자리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한 이 시대를 철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금, 은, 동, 철이에요. 고구려의 광국연도가 다무라니까 우리나라가 다 묻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고대언에 다 묻는다는 말이 있었습니까? 증명할 수 없죠. 그냥 다물은 몽골의 철을 뜻하는 투르크어의 티무르에서 왔다고 봅니다. 왜냐? 국가의 광국 연도는 하늘하고 관계가 있는데 무슨 따먹습니까? 그거보다는 고구려의 광국 연도는 천상 주기로 철의 시대의 시작입니다. 담을 맞죠? 티모르의 시대이죠. 지금도 철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다시 황금 시대로 갑니다. 하는데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요. 다음 번요. 통과할게요 그냥. 자,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바로 정확하게 북쪽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슬록의 거주지와 일치합니다. 그렇습니까? 슬록이 상징하는 바는 뭡니까? 북극성이에요. 슬록의 관을 썼다는 건 나는 북극성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정당성을 받았다는 걸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물론 고대에는. 그러니까 슬록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고대에. 물론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 이제 샤머니즘을 알아서. 그래서 다음 번이요. 그래서 이제부터 천수관이 나옵니다. 마고신, 삼신할머니는 생명 잉태와 관계가 있죠? 이 말로 결론 부분인데 왜 그러면 여기서부터 천수관님이 중요하냐? 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고대 샤먼의 지배자, 즉 종교의 지배자가 지상에 내려와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하는데 인간 완성을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일 겁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샤머니즘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날짜부터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12개월 굿하고 제사 지낼 때 굿하고 나면 나중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음복하는 거 말고 밥 먹었으면 힘이 넘치는데 뭐 해야 돼요? 섹스 해야죠. 섹스가 흉물스러운 거 아닙니다. 옛날 때 제천이를 잡는 거는 좋은 날짜예요. 길일에 그 하늘로부터 기운을 받아서 섹스를 해서 아이를 잉태시키는 게 주요 목적이었어요. 왜냐? 좋은 날을 받아야 천성적으로 좋은 아이가 탄생한다고 봤으니까. 그거를 관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북극성, 즉 삼신할머니의 기운을 받고 인간에 대한 삼신할머니, 즉 정치 지도자가, 종교적 지도자가 제천 행사를 주관을 해서 그 행사를 주관했던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왕을 뽑는 것은 9월, 제사장을 뽑는 건 2월에 세팅을 했어요. 여기는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뽑은 아이들을 선천적으로 좋게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후천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완벽한 인간을 만든다라고 봤어요. 그 완벽한 인간은 왕이나 여왕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1년은 12개월이듯이 거기에는 왕의 혈통, 여왕의 혈통, 재상의 혈통, 장사꾼의 혈통, 군인의 혈통 등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면 각각 그 혈통에 맞게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그 사주팔자에 맞는 교육을 시킨 거예요. 누가? 샤먼들이. 그래서 최고로 실력이 좋은 사람서부터 서열을 매겨서 직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정통성은
혈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천통을 따라가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민족은 장자 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천통을 따라갑니다. 당군의 아들이 당군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똑똑하면 될 수 있는 거죠. 반드시라는 개념이 없어요. 장자 계승은 고구려 소수리망 이후 아닙니까? 그 이전까지 샤머니즘이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왕 때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언제 태어난 장자가 될 수 있다. 다 죽여버리죠. 그 전설이 뭡니까? 모세 아닙니까? 천통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천통은 어떻게 받게 할까요? 제천 행사. 왜 제천 행사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권력이 독점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제사 끝나고 섹스는요, 왕도 하지만 천민들도 해요. 같이 밥 먹고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좋은 날짜를 받아서 태어난 아이들을 샤먼들이 걷어다 키우면은 교육시켜보면은 귀족의 자제가 아니라 천민의 자제도 머리가 똑똑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걔가 지배자 되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라마 제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고대 정치 제도였어요. 근데 왜 우린 자꾸 유교식으로 생각하죠? 누구의 아들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샤머니즘은 그런 거 없는데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적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고대 샤머니즘의 정치들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완전히 3,000도 이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오래가니까. 즉 왕후장상에는 신은 있는데 그거는 천통을 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금수저에서 금수저가 나온다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고대인들의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자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유교적 사고방식이죠. 고대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샤머니즘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완벽주의입니다. 완성된 인간은 이렇게 탄생한다. 아빠가 부자니까 내가 완벽한 인간이 되냐? 아니에요. 끊임없이 좋은 날짜를 받아서 태어나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선인이 된다든가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은 꼭 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그 고다와리 세이신하고 똑같습니다. 초밥을 잘 만드는 사람은 초밥을 잘 만들면 되고요. 칼을 잘 만드는 사람은 칼을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장사를 잘 만드는 사람은 장사의 신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인들이 많이 살수록 그 나라는 군자의 나라가 된다는 게 바로 고대인의 사고방식이었어요. 무조건 돌을 닦는 것만이 군자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다 군자가 되면 누가 장사하고 누가 화장실 청소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게 바로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국가관이고 이 국가관이 우주로부터 내려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린 이런 생각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지금 까먹고 기마민족이란 말이에요. 농경민족적 사고방식은 기마민족의 역사를 얘기하죠.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꼭 유라시아에 와서 유목민하고 살아볼 거를 반드시 권합니다. 제발 누가 위냐, 누가 정통을 계승이냐, 어떻게 정통을 계승합니까? 정통은 파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원조 발생지로 따지자면 정신으로 가면은 우리 그 정신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교적 사고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난 아까 이제 둥글게 우리는 다 형제다, 다 같다라고 나가는 게 가장 정답이에요. 그럼으로써 주변 민족하고 갈등도 안 오고 같이 화합해서 공존의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전 우리가 앞으로 그 제야사학과 쪽 역사학자들이 나가야 될 길은 이쪽이라고 봐요. 우리가 잘났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너희도 잘났다고 얘기해야지 우리 다 존중받습니다. 이게 절대 패배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면요, 이러한 학문의 중심은 우리나라가 됩니다. 모든 걸 투영할 수 있는.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지. 아무리 폭포를 맞으면서 가부좌를 틀면서 무조건 우리가 1등이 되고 우리가 장제되고 우리가 정통을 되겠다. 이 틀에서 절대 안 벗어나는데 너도 정통이 될 수 있고 너도 천자가 될 수 있다. 왜 얘기를 못합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인의 나라지만 흑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왜 못해요? 미국은 하지 않습니까? 왜냐? 샤머니의 전통을 제대로 이해해요.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세계 시민주의나 세계가 한 형제라든가 인류를 해서 나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입으로는 하지만 사실 실천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제가 유라시아에 가서 공부하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너무 다르네. 그냥 나는 동양이고 쟤는 상인인데 우리 형제야 그래요. 뭐가 형제야? 쌍판대기가 다. 왜냐면 우린 조상이 같대.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혈통주의적 정통성을 생각하는 이 유교적 상식에 물들어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를 벗어나야 우리나라가 정말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단일 민족, 단일 혈통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인진에서 얼마나 다녔고 고구려 때 얼마나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많이 죽었으니까. 도대체 단일 민족인 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한다고 그런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합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과감하게 우린 한 형제라고 하는 게 더 유리하게 나가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철학과 중심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아무나 안 합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네, 끝말이에요. 그냥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